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 주말 동안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정치부 기자들은 주말 잘 보내지 못했습니다. 야당에서 이른바 분열이 더 심각해지고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진풍경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과연 이 야당의 내부는 어떻게 합쳐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조간신문은 북한의 한 미사일로 시작합니다. 동아일보 함께 하시죠. 이겁니다. 발사 지켜보면서 김정은이 유독 평소보다 이렇게 웃나요?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데 왜냐? 바닷속에서 이제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까지 북한의 기술력이 도달한 겁니다. 김정은은 우스꽝스럽게 웃고 있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과 동북아 안보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시사 이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하게 저희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검찰이 밝힙니다. 홍준표 경선 자금 출처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 지사 검찰 수사 뒤에 홍 지사가 한나라당 대표 경선 자금과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추궁할 것이다. 캐 물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밝혔는데요. 홍준표 지사는 이에 대해서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잠시 후 이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조선일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한 건데요. 홍준표 지사가 검찰이 글쎄 1억을 받았는지 묻지도 않았다. 배달 사고 가능성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홍준표 도지사가 배달 사고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한 건데 홍 지사 입장 잠시 후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향신문입니다. 정치면인데요. 새정치 멍들게 하는 막말이다. 그러면서 사진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사진이 나왔죠.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사람 저 사람 구분 않고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의 막말 잠시 후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한겨레 신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새정치 봉숭아학당 사태다. 점입 가경이다. 아예 한겨레 신문은 이 새정치의 내분을 봉숭아학당 사태만 못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한겨레 신문으로 하여금 봉숭아학당이라는 표현을 쓰게 만들었는지 야당의 봉숭아학당 사태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자, 다시 북한 기사인데요. 북한이 러시아에 어떤 것과 관련된 인정을 요구했다. 무엇일까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했다. 자, 북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에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김정은이 불참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라는 내용인데요. 마침 북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운데 북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천안함 사태 주범으로 알려졌던 북한의 김격식이 사망을 한 것이다. 우리 정보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건데요. 사실 공식성상에서 천안함 일으킨 주범 김격식이 안 보인 지 오래됐는데 왜 안 보였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망을 했다. 과연 김정은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건지 고모부 장수택처럼 아니면 돌연 사망을 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추가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중앙일보 오피니언 면입니다. 만평. 이 바닷속에서 떠오르는 미사일을 본 사태가 중요한 시사하는 바는요. 우리가 킬체인 사드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사일만 망원경으로 보고 있었지 바닷속에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허를 찔렀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서 한겨레 신문이 말했던 야당의 봉숭아학당 그리고 북한의 바닷속 미사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북한이 자체 제작 잠수함에서 SLBM을 쐈다. SLBM 말이 어렵지만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SLBM.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미사일,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실험에 성공을 했다. 라고 자평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북한 매체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해수면 아래에 잠수함이 운항을 하죠. 잠수함은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미사일을 쏘는지 모릅니다. 잠수함에서 사출이라고 하는데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이 쭉 올라가서요.
해수면 바깥으로 수직 상승을 하면서 대공권 위를 비행하면서 원하는 지점에 다시 한번 타격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북한이 이 기술을 손에 넣을 줄은 사실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허를 찔린 일입니다. 자, 사실은 KBS 방송기자 때부터 북한 전문기자, 그리고 북한에 있는 백두산을 5만 군데 루트로 다 다녔고 언젠가 북한 특사 한번 다녀오실 북한 전문 안영환 전 의원님. 네. 이 북한의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이 갖고 있는 위협 무엇입니까? 일단 잠수함에서 쏜다는 것 때문에 은밀성. 잠수함은 전략무기입니다. 전략무기. 사실 우리가 북한에서 쏜 미사일은 이동하지 않으면은 고정된 데서 쏘면 우리가 선제 타격이 가능합니다. 아, 어디서 쏘겠구나 이게 보인다 그렇죠. 이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가장 무서운 건 이동 미사일 되어 있어요. 현재 한국과 미군은 KN-081이라고 명명한 이동식 탄도탄이 있습니다. 그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그렇죠. 기습적으로 쏘더라고요. 그것은 사실 표적이 이동하기 때문에 쉽게 은밀성,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잠수함에 싣고 다니면서 쏜다. 그러니까 더 이건 무서운 건 잠수함은 쉽게 말해서 부산 원산항이나 남포항에서 이동한다. 부산 앞바다에 서서 부산에서 그냥 쏴야 된다. 어허. 부산에서 서울을 쏴야 된다. 하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은밀성 때문에. 잠수함은 뭐 전문 아시겠지만은 숨어 있으면 전파 탐지가 레이더로 잡히지가 않아요.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 이것을 이번에 발사 실험했다는 겁니다. 심포 앞바다, 심포에서 그동안 북한이 잠수함을 만들어 왔어요. 아, 북한의 심포라는 동해안 쪽에. 동해안 좀 북쪽에 있습니다. 함경도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을 만들어 왔습니다. 예. 북한의 잠수함 만드는 방법이 재밌습니다. 러시아의 고철 잠수함을 갖다가 일단 해체를 해요. 안영환 전 의원이 사실은 국방부도 오랫동안 출입한 네. 국방부 출입기자 출신. 해체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복원하면서 역설계를 하는 겁니다. 아, 그걸 역설계라고 역설계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2,000톤짜리를 만들었는데 2,000톤짜리 이 잠수함에서 이번에 사출 시험을 한 겁니다. 이번에 쏜 것은 제대로 된 완벽한 실험이 아니라 잠수함에서 이것을 쏘아 올리는 기본적으로 물 위 바깥으로 쏘아 올린 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150m 정도 날아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쏘면서 캡슐이 빠지면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확히 수백 킬로를 날아가서 떨어질지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예. 이제 북한이 개발하겠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연구를 했다. 그 다음에 1단계 실험했다는 거. 이제 저게 사실 미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저 북한의 잠수함이 속된 말로 LA 앞바다에까지 와가지고 은밀히 있다가 LA를 공격하는 것. 이런 것을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 또 일본이 우리보다는 더 사실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또 다른 전략무기, 또 다른 핵펀치를 하나 가지고 우리 앞에 등장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죠. 예. 자, 그렇다면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들 사실은 위협적인 공격 수단인데 이번에 신형 잠수함을 또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 기술력은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은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기지 한번 저희가 엿보겠습니다. 자, 역시 안영환 전 의원님, 네. 국방부 출입기자, 저도 국방부 출입기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이 사석에서 만나면 무기 얘기만 1시간 동안 합니다. 이번에 북한의 동해안에, 여기가 심포 잠수함 기지인데 북한이 갖고 있던 잠수함 위에 한번 보면요. 심포뿐만 아니라 뭐 운천, 장전, 차호, 배파곤 엄청납니다. 이 소형 잠수정 10여 척, 상어급 잠수정 40여 척, 로미오급 1900톤이죠. 20여 척, 골프급 10여 척 추전하는데 이거 말고도 러시아에서 방금 안영환 전 의원이 설명을 해드렸듯이 헌 고철 잠수함을 갖고 와서 그걸 해체해서 자기네들 기술로 역설계한, 여기서 미사일이 나온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잠수함 기지 가운데 재밌는 게 많습니다. 지금 장전항이 빠졌어요. 장전항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장전항이 어딘지 아시죠? 금강산 유람선 가는 배 세운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금강산 유람선이 들어가면서 장전항에 있는 미사일이 좀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 군부가 굉장히 반대했던 게 저거거든요. 김정일이 금강산을 개발하면서 장전항에 있는 북한의 미사일, 잠수함 기지가 북쪽으로 마양도로 빠져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 측에서 국방은 굉장히 이제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찌됐든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수로 보면은 동북아에서는 중국 다음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고령화돼서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형을 만드는데 개별적인 잠수함 능력은 우리나라 잠수함이 구형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두 가지 잠수함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214형과 209형이 있습니다. 209형은 1200톤짜리고 214형은 예. 1800톤짜리인데 우리도 지금 214형에서는 크루즈 미사일을 때립니다. 크루즈 미사일 한 1200km 정도 날아갑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런데 이제 탄도 미사일은 크루즈 미사일과 더 큰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무서운 예. 건데 현재 이제 북한의 의도가 관심입니다. 왜 이 시각에?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은 이른바 건군 70주년,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고 있어서 그 70주년을 맞이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우리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 예. 위한 대내 선전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 잘하는 미사일 정치,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나 예. 생각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정성희 위원님, 우리 안보 당국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비는 참 잘해왔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쏠 것 같으면 미리 북한이 쏘기 전에 우리가 가서 뭉개버린다. 이게 우리 전략이었는데 하늘만 보고 있다가 북한이 바닷속에서 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사드라든지 킬챙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하늘에서 날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방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 다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군대 안 갔다 와서 무기 얘기 모르는데 이게 김진 그 앵커하고 우리 안영환 전 의원 아침 장난감 다루지 아주 신났어요. 근데 예. 우리 민간인이나 여성들은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실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우리 영화에서 뭐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보면 잠수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탑사면은 막 나로 올라가서 뉴욕까지 가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무서운 거는 여기서는 뭐 사출 실험이라 그래서 곧 앞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거기에 핵무기가 뭐 예를 들어서 달렸다든가 텔레비전에 불렀다든가 뭐 아까 미국 위협령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예. 우리 쪽으로 날아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되게 여성으로 무섭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국방부나 정부를 믿고서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으면 걱정스러운데 지금 말한 걸 들어보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예. 대해서는 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근데 대비는 예. 있는데 저게 이제 저 막으려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북한 잠수함 기지 앞에 우리 잠수함을 갖다 대놔야 돼요. 대놓고 북한 잠수함이 나오면 그래서 추대 따라가는 겁니다. 공해상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쭉 따라오다가 우리 근해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선제 공격.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사실 동해나 이 황해에는 북한 잠수함의 이동을 할 수 있는 다 라인을 깔아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할 때 캐치를 하면 가능하지만 이제 그걸 못 잡으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게 있죠. 예. 그 와중에 군대는 갔다 왔지만 뭐 취사병으로 다녀온 저로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한 건 그런 거죠. 우리 정성희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느냐. 예. 근데 지금 어저께 NSC 회의를 곧바로 소집을 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가 이 건 때문에 소집된 게 아니라 원래 잡혀 예정되어 예. 있었던 회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이쿠야 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니냐. 이게 제 예. 걱정이죠. 아니 그 와중에 윤상현 특보가 네. 러시아에 가서 북한의 김영남 이 북한 수석이죠. 과 조우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남북 간의 해빙 무드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저 소식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왜냐하면 처음에 속보가 뜰 때는 40분 단독회담 이렇게 떴어요. 그래가지고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한켠에서는 그래도 김영남이 그냥 그 명목상이긴 합니다만 북한의 예. 대외 그러니까 수사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가 원수예요. 그런데 뭐 말을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대통령 특사로 갔으면 대한민국의 일개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40분을 단독회담 해줬구나. 와 대단하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헌화할 때 예. 그 헌화를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했다면서 헌화할 때 옆에 같이 붙어서 헌화하면서 명함 주고 저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한 걸 5분 동안 5차례 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안녕하세요. 뭐 날씨 좋으네요. 남과 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굳이 기자들을 또 윤상현 특사가 불러서 예.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한 게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맨날 이렇게 반복하지 말고 잘해보자. 그랬더니 김영남 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잘해보자. 진정성 갖추면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내용에 다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예. 윤상현 특사가 가서 그 러시아와의 이런 관계를 잘 하고 오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특사로 갔다가 자기 정치만 하고 온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왜 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 때문에 왔다가 대통령 의전을 쫙 국회 지도부가 하고 있는데 예. 의장단이 지도부가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윤상현 의원이 확 뛰어들어서 대통령께 손을 내밀려고 했다가 누나니까. 그렇죠. 입장에 따르면. 그러다가 정진석 예. 국회 사무총장이
툭 밀쳐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그래가지고 약간 망신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거 아마 그렇게 좀 너무 본인 과시적인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예. 특별히 만일에 서로 주고받아야 될 은밀한 내용이 있었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영남 수상이 남쪽에 이걸 전달하라고 김영삼 위원장이 뭔가를 줬으면 그것도 떠들면 안 되죠. 조용히 와서 조용히 귀국해서 대통령께 먼저 보고하고 내부 회의 걸쳐서 그다음에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온 동네 떠들고 자기 아마 아침에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 귀국 시간 기자들한테 쭉 문자 보냈다면서요. 예. 독특하신 분입니다. 속빈 강정이다. 그러니까 특사로 보내놨더니 예. 난데없는 자기 정치만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을 뭐 제가 볼 땐 기자들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 돌직구쇼. 오늘은 이 북한 소식으로 긴급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국내 정치 이슈를 다루겠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을 통해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지 만나보시죠. 이딴 막말 퍼레이드, 야당 개파 갈등, 점입 가경.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야당의 난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야당의 난을 넘어섰다. 야당 대첩이다. 이런 수준으로 거의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야당 대첩이란 말이 나왔고 한겨레 신문에서는 오늘 봉숭아학당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최고위원회의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길래 봉숭아학당의 야당 대첩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김정우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역구인 전남 여수에만 머물고 있는 주승용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표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걸해도 최고위 복귀는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이런 당이 어떻게 국민들이나 지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최고위원은 선거 결과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 정치의 시작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도부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지난 8일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을 듣고 더더욱 지도부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퇴 시기가 빨라진 것뿐이란 겁니다.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 최고위원을 보며 과거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동이 떠올랐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전에 총선에서 김용민의 막말 파동으로 이어가지고 우리가 그때 선거에 수십 석을 잃은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국회에서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도 설사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금요일날 최고위원회에서 참 국민들 보기에 민망스러운 정도였고 이런 모습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반과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19은 사퇴하길 잘했다는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호입니다. 자,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청래 의원이 공갈 좀 치지 마라. 주승용 최고위원한테 이렇게 말하자 결국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는데요. 그 험난하고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에 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 봄날은 간다라는 제목에 아주 구성진 우리 민요풍의 전통 음악인데요. 이 봄날은 간다. 이 노래를 국회의원이 불렀는데 야당 의원이 그 시점과 타이밍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공갈 발언하고 주승용 최고위원 자리 박차고 나가고 문재인 당대표 그 뒤를 쫓아나가는 그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들어보시죠.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예, 꽃이 피면 같이 웃던 알뜰한 그 맹세엔 봄날은 간다. 유승희 씨가 노래를 한 소절만 불러서 안타깝네요. 끝까지 불렀으면 분위기 반전인데 노래 맞춰서 분홍색 입은 상의를 입고 분위기 맞추려고 했는데요. 자, 추미애 의원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한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마침 그런데 지금 방금 야당 속보가 올라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새정치연합 최고위, 조금 전 열린 최고위에 역시 주승용, 정청래 두 최고위원은 불참을 했다라는 속보입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정청래 의원의 공갈 발언에 분개하면서 최고위원을 사퇴하겠다. 현재 잠적해 있는 상태이고 정청래 의원은 공갈 발언 이후에
사과 발언을 하지 않고 최고위 회의도 불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속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당대표는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과 당원에게 실망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당대표께서 깊이 사과를 하겠다. 당대표에 깊이 사과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친노 수장이라는 말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방금 노래를 불렀던 유승희 의원이 지난 최고위에서 의도와 달리 심려를 끼쳐드려서 사과하겠다라는 사과까지 했습니다. 자, 정성희 위원님,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돌직구쇼에 야당 당대표부터 줄줄이 사과 의견이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최고회의 정신없었다 이거죠. 봉숭아학당, 개그 콘서트를 보고 있지 않을까 아마 시청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맞고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념이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정년이 맡고 있나 야당이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거보다는 저는 수준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수준이 미달이다 이거예요. 네, 너무나 막말이나 이런 것은 생각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장치에 있어서 너무 자격 미달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공갈친다 뭐 이런 것들. 예, 야당이 사실 이런 것이 처음이 아니죠. 옛날에 귀태라든가 예. 공갈이라든가 새정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이 이런 막말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예. 그런 어떤 자신들의 잘못에서 전혀 반성을 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런 모습이 그냥 계속되고 있는데 예컨대 지난번에 주승용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했을 때도 정청래가 막말을 했을 때도 주승용 최고위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마 얘기했을 때는 저는 주승용 최고위원이 정청래 의원의 발언보다 문재인 대표한테 화가 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지를 했어야죠. 그 자리에. 대표가 있었는데.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있으니까 나가버린 것이죠. 예. 그것이 지금 우리 동아일보 사설에서 말한 대로 정말 변화와 개혁을 하지 못하고 막말에 침몰하고 있는 그야말로 해정년에서 봄날이 가고 있습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님, 정청래 의원의 공갈 발언, 최고위원인데 주승용 최고위원한테 공갈 치지 마라. 그게 최고위원 회의에서 할 말인지 참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이가 없다? 네. 또 유승희 의원도 노래를 불렀는데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인데 거기서 불렀다는 게 속된 말로 좀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었나. 거의 정신 나간 행동이었다. 네,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건 뭐 개콘이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안 맞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사실은 주승용 의원이 나갈 때 한마디라도 하고 정청래 의원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정청래 의원이 문재인 대표가 정청래 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정청래 대표가 다시 공격할 거 알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거기서 한마디도 못하고 나중에 나와서 인터뷰로 얘기를 하셨죠. 자, 지금 저렇게 주승용 최고위원이 벌떡 일어나 버리고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쫓아나가는데 유승희 의원이 거기다 대고 아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저렇게 앉아있고 예. 문재인 대표가 리더십이 없다 해도 좀 모양새가 안 좋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기서 좀 잡아주고 정청래 의원한테도 한 소리도 하고 당대표로서 좀 기강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기강은 정청래 의원이 잡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문재인 대표가 친노 수장으로서 개파 정치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결국 우윤국 원내대표가 나갈 때도 개파 정치 없애야 된다라는 뼈아픈 비난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지금 당도 자극을 못하고 있고 지금 최고위원 회의도 우리가 보기에는 최고위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야당이 분열하기 시작한데 정말 더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일단 안효원 전 의원님, 정청래 의원의 저 발언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품격도 떨어지고 질도 저질이고 타이밍도 좋지 않고 내용도 나빴습니다. 그런데 문 대표는 왜 따끔하게 당대표인데 정청래 최고위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대표 앞에서 따끔하게 혼을 내지 못하죠? 혼을 내야 되는데 일단 이제 당내 서열상 정청래 최고가 당내 서열 4위입니다. 지금 1위가 대표, 2위가 원내대표, 세 번째 주승용, 네 번째 이제 정청래 의원인데 지금 정청래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사실 앞에서 좀 문재인 대표 즐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주승용 최고에 대해서 견제를 해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해줘야 되는데 정청래 최고가 해줬어요. 그런데 그 해준 게 좀 지나친 게 이제 사단이 난 것이죠.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꾸 이제 여러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저희도 제기하고 있지만은 저 말을 좀 즐기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언론에 자꾸 노출되는 것을 즐기다 보면 결국 사단이 납니다. 그런데 좀 과도하게 즐기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유승희 최고는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나 지금 우리 최고위원 회의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아마 예. 추측컨대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 상황이 벌일 줄 모르고 미리 말할 원고를 써왔을 겁니다. 예. 그리고 어제 어버이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다는 것을 좀 과시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최고위원 열릴 때 맨 처음에 공개 행사는 전부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렇다면 저기서 진짜 봉숭아 확당이 열리는 겁니다. 예. 주지와는 상관이 없이 한마디 준비한 말을 던지는 겁니다. 속된 말로 아침에 신문 사설 베끼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 유승희 최고는 아마 본인이 준비했던 글이 있고 저 노래를 부르려고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미애 의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전에 추미애 의원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추미애 의원이 멘트가 보니까 분위기를 살리려고 했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가 나왔습니다. 예. 옷까지 맞춰 입고 나왔다는. 그래서 아마 유 최고는 충분히 준비해왔던 했는데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준비했던 것을 아까워서 해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야당의 최고위원 그 현재 봉숭아 확당, 극단적인 봉숭아 확당 모습은 국민들 보기에도 참 불편합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을 향해서 오늘자 본인의 SNS, 트위터 계정에 언론을 향해서 굉장한 비난을 날렸고요. 또 같은 당의 박주선 의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라는 불편한 심기에 대해서 오히려 박주선 의원에게 당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지지하지 않았어? 라면서 사실과 다른 비난을 또 제기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왜 그런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예.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말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색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지난 최고위원 선거 때 멋있게 최고위원 선거에서 2위 했어요. 겨우 될까 말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예상을 깨고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본인에게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당원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무언가 한마디 잘 할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때 정청래 의원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다른 사람은 당대표가 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대표가 되겠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과감없이 공격하는, 이 상대방이라고 하는 건 정부와 여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정청래 최고가 하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보시면 알 건데 상대방이 아니라 내무반에 지금 그 대포를 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무반에 총질하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우리 당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돌이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전날 또 하나 이제 웃지 못할 상황은 그 뭐 막말 파동과 뭐 연분홍 치마 어쩌고 이거 하고 그날 처음 최고위원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으면서 새로운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 수장으로서 이종걸 의원. 이렇게 끌고 가겠다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앉았는데 바로 정청래 최고위원 옆에 있었거든요. 그 자리였네요. 예.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 몰라가지고 그 당황해하는 모습이 아까도 잠깐 화면에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종걸 최고위원은 그게 무슨 죄입니까? 뭔 죄입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한 명. 문재인 대표는 지금 무슨 죄입니까?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친노 수장, 지난 선거에 대한 패배,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연금개혁 합의안 뭐 뒤집어져서 통과 못한 거, 이거 수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 이번에 최고위원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예. 서로 대포지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근데 문재인 대표도 사실은 좀 답답한 게 이렇게 쭉 따져보면 이른바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 친노 계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해찬 대표와 김한길 대표가 붙었던 6구 전당대회 때는 김한길 대표를 도와준 전력도 있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어느 계파, 친노 계파는 아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친노 계파라고 볼 수는 없는. 아군도 아니네요. 네? 아군도 아니고 적군이네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 문재인 대표가 자꾸 엉키니까 오늘 뭐 신문에 보도도 했습니다만 되게 부담스러워한다. 중앙일보가 오늘 이제 썼더라고요. 예.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표 측근의 이제 뭐 인터뷰도 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저렇게 하는 것은. 박용진 전 대변인의 정말로 정색하고 한 이 돌직구를 정청래 최고위원이 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저희가 단독 기사 보내드렸듯이 주승용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가 무릎 꿇고 빌어도 복귀는 안 한다. 라는 이 사태로 치닫게 만든 막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막말. 중요한 정치 고비 때마다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성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고비마다 잇단 막말, 야당 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는 신문에서는 새정치를 멍들게 하는 막말이다. 막말이 문제다. 지금 들려드릴 이 기사에서 자세히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독설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갈등은 훨씬 악화됐습니다. 이처럼 야당에선 위기나 고비 때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막말을 해서 어렵게 잡은 기회를 걷어차거나 위기를 키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월호법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난해 9월, 서른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거론하면서 이혼인 대통령의 연애를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청와대에서 7시간 더 뭐 했나 이 얘기입니다. 뭐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때도 비슷한 일이 전개됐습니다. 이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입니다. 이 같은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으로 대여 전선을 흐트리는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이외에도 장하나 의원의 대통령 하야, 양승조 의원의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같은 막말 퍼레이드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 때는 김용민 후보의 이딴 막말로 다 잡았던 총선 승리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대선 회고록에서 이른바 싸가지 없는 진보를 자초한 게 아닌지 겸허한 반성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지만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촌입니다. 야당 막말 함께 보시죠. 정청래 의원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문제다. 이 공갈이라는 발언 때문에 주준용 최고위원 지금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서른 의원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 연애라는 단어. 그리고 양승조 의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거 저주입니까 뭡니까? 그때 당시 숱한 논란을 낳았죠. 그리고 홍익표 의원 귀태의 후손들이 한일 정상이다. 귀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김용민 당시 야당 후보였죠. 하긴 그 애비도 불법으로 집권했으니 애비나 딸이나 이 막말이죠. 그리고 이종걸 지금 원내대표인데 그 당시 2012년 대선 당시 그 X 여성을 폄하하는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내 주말이다. 서슬이 펄에서 사과도 않고 뭐 숱하게 많습니다. 이거밖에 지금 못 적었는데 배승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야당의 막말 역사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수준인가 싶기도 하고 제1야당인데 이런 막말 아니면 기사가 나오는 게 없다는 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들은 뭐 제1야당으로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막말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고위원 회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새정치연합을 대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막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기사가 나오지 않으면 SNS까지 동원해서 막말을 한다는 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뭔가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고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서 자리 하나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정성희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야당의 막말 역사 꽤 깊네요. 사실 그 막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사실 국회 내나 의정 활동 내에서 거친 말을 막을 수 있는 장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올해가 이제 마그나 카르타 대원장 되고 800년 된 해거든요. 예. 국회 내에서 상대방 의원들한테 그 거친 말이 나올 때는 그 말은 쓸 수 없다고 거기는 이제 관해 성문법이 아니고서 이렇게 관례법으로 하니까 이 말은 쓸 수 없다, 이 말은 쓸 수 없다, 이 말은 쓸 수 없다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걸 그런 얘기를 이렇게 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이거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의정활동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최고위원 회의나 SNS를 통해서 막 하고 심지어 오늘 그 새정치연합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당을 향해서 아까 예.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 표현을 잘하면 내무반을 향해서 쏘니까 이거는 기존의 어떤 이런 장치라는 것이 작동을 안 하는 것이죠. 예. 다시 돌아가자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된 거죠. 예. 안용환 의원님, 네. 사실은 박용진 전 대변인이 야당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 이하의 문제 때문에 기스가 나는 것에는 굉장히 평소에 안타까워하고 당이 잘 돼야 된다라는 안타까움을 오늘도 토로했는데 옆에 당에서 볼 땐 좀 어때요? 아까 문재인 대표도 싸가지 없는 진보, 싸가지라는 것은 별로 좋은 겁니다. 싸가지 없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싸가지 있는 진보가 돼야 되는데 싸가지 없는 진보. 오늘 아침 그 동아일보의 누구죠? 정대철 상임고문이 싸가지를 복원하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싸가지 없는 진보의 모습이 현재 새정치연합의 모습인 것 같고요. 예. 그 이전에 정치인들은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이라면 말 하나하나 언행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진보의 문제도 그렇지만 새정치연합 내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치의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자라는 세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가 없는 모습들이고요. 특히 강경파가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참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새누리당의 강경파는 이념적 강경파 있지만 말로 강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정치연합의 강경파는 말과 이념이 동시에 강경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도 물론 관계있습니다.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통합하고 조정을 해가는데 그것을 끌어가지 못하니까 튀어나오는 겁니다. 새정치연합의 생리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 의원은요. 제발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치인들한테 정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트위터 정치 하지 마라. 트위터는 영어로 제잘거린다는 겁니다. 정치인이 왜 제잘거립니까? 떳떳하게 성명서, 보도자를 내면 되는 겁니다. 트위터에 40몇 자 쓰려면은 정말 정제된 글이 아니라 잠시 동안 맛만 보기 끝나는 거죠. 근데 성명서를 쓰다 보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이념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막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트위터를 하다 보니까는 저렇게 좀 말 같지 않은 말을 쓰고 있는데 트위터 중독되다가는 지금 더 큰 중독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거가 오늘 올렸던 정청래 최고위원의 트위터인데요. 종편 패널들을 메뚜기 종편 패널들. 그러니까 안영환 의원이나 박용진 대변인 보러 메뚜기다. 뭐 이렇게 지금 다 싸잡아서 격하고 있는 거예요. 뭐 메뚜기도 좋고 뭐 좋지만은 그런데 정청래 의원께서 저렇게 한다면은 사실 본인은 정치인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부고 외에는 언론에 나온 거 다 즐긴다. 내 부고, 내 죽는 거 외에는. 그렇지만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정청래 의원은 당내에서까지 윤리에 올리겠다고 이야기 나온다는 것은 그건 지금 심각한 겁니다. 보통은 당내에서 감싸주기 마련입니다. 당내에서까지 저 이야기 나온다는 것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당 행위다. 그렇죠. 저는 해당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표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 자리에서 정리하셨어야겠다. 그 자리에서. 이정희 당시 통진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있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신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누가 봐도 대선 후보 토론에서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에 어긋나는 발언 그것도 아마 이정희 후보도 욱하고 튀어나왔을 거예요. 욱하고 튀어나왔을 발언이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만 점잖게 얘기했으면 문 대표가 급상승했었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도 제가 볼 땐 정청래 최고도 준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공갈 뭐 이게 뭐 공생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거기 그냥 공짜를 붙여가지고 한마디 반박한다고 던진 말인데 적절치 않아요. 정청래 최고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라고 이렇게 이렇게 눌러놨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주승용 의원이랑 보고 앉아 있으라고만 그러니 주승용 최고도 뛰어나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3번의 죽을 고비가 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이번에 당대표가 되지 못해도 죽습니다. 당을 혁신하지 못해도 죽습니다. 다음에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해도 저는 죽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대선에 가는데 3번의 죽을 고비가 있다. 내가 이걸 잘 안다. 죽기 살기로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첫 번째 고비는 넘었어요. 죽기 살기 해서. 두 번째 고비에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사생결단 하셔야 될 상황인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 했을 때 사생결단하고 엄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게 당대표죠. 그게 당의 기강이고, 아, 저런 정도가 되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밀어주고 도와주고 같이 가면 되겠구나 하고, 리더십에 따른 팔로우십이 생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며칠이 지나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두 사람 다 앉히지 못했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사람들이 팔로우십을 뭐 제대로 갖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 매일매일 벌어질 거예요. 그때 나중에 생각하지 말고 그때 결단하고 사생결단하시고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논의의 대상은 박용진 대변인은 제가 항상 볼 때 싸가지 있는 진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연스럽게 비판의 목소리는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으로 이어집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동아일보 오늘 사설면에 실린 정대철 상임고문, 야당의 상임고문의 칼럼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다 못하면 결국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싸가지 있는 사람들이 최전선에 나서서 신당을 꾸리는 수밖에 없다.
정대철 상임고문 같은 당의 상임고문이 신당 얘기를 꺼냈다라는 것은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거취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A 정치부에 야당을 정말 전담으로 맡고 있는 조수진 차장이 정대철 상임고문 그리고 권노갑 상임고문 두 사람이 이른바 동교동계들이 모여서 문 대표의 퇴진은 이제는 불가피했다라고 목소리를 모았다는 단독 기사를 취재했습니다. 조수진 기자입니다. 4.1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을 놓고 불거진 당내 갈등과 관련해 권노갑 정대철 두 상임고문이 토요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정대철 상임고문은 재보선 패배에 따른 문재인 대표의 책임 문제 등 당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표가 보여온 지금까지의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권 고문은 상임고문들을 연쇄 접촉한 뒤 전체 회의를 열어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가 지금 완강하니까 일단 그 만나보고 그때 이야기를 전부 나눠보고 거기서 어떻게 반응이 나온가에 대해서 문 대표가 또 결정할 거 아니요? 일단 그 상임고문단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 대표는 오늘 14일 상임고문단 회의를 제안했지만 권 고문과 박지원 의원의 회동 소식을 듣고 곧장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표는 지난주 김한길 박지원 의원과의 연쇄회동에서도 선거 결과를 책임지라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금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2년 뒤 대선에서는 약이 될 수 있다는 조언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표의 사퇴 문제를 둘러싼 계파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수진입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님,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어제 박지원 의원이 종편 채널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게 문재인 대표를 나가라고 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꼭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은 거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돌려서 나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대표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아마 문재인 대표가 지금 당에서는 리더십이 빠지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허수아비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리고 이 정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앙당에 있는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 다 친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노가 지금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인데 문재인 당대표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자기 자리도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정청래 의원 최고위원 회의와 같이 정청래 의원과 싸우지도 못하고 자신이 장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 사이에서도 허수아비 당대표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오늘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최고위원 사태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문재인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그렇게 주성용 최고위원이 나가는 사태까지 안 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그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선 재보선 실패로 그 문재인 대표가 사퇴론에 직면을 했고 호남에서 지금 그 천정배 의원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의 조치에서 우리 그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당을 다시 살리겠다는 그런 치열함과 그런 리더십, 절실함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가 지금 이런 식의 막말 파동도 진압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하면 문재인 대표 정말 죽어야 삽니다. 안 그러면 이 문재인 사퇴하라 이런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는 본인의 리더십과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면 해병년 정말 봄날은 정말 가고 있고 다시 올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이 야당 대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인물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누굴까요? 만나보시죠. 자, 17시간 맴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홍준표 도지사인데요. 오늘 아침에 홍준표 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검찰은 당시 이 당대표 경선 때의 자금을 홍준표 지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 경선 자금, 결국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여 원이 경선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검찰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홍준표 도지사가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당시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 상당은 아내 비자금이다. 경선 자금은 아내 비자금이다.
홍준표 지사가 검찰의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면서 과연 아내 비자금이 경선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가? 이 해명이 과연 제대로 된 해명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배승희 변호사님,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검찰이 1억 받았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거 배달 사고다.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경선 자금에 대해서 그거는 내 아내의 비자금이다. 제가 알기로는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인께서 가지고 있는 비자금을 모르셨다는 해명이 조금은 납득이 안 갑니다. 실제로도. 근데 얼마 전에 검찰 조사를 받으셨는데 검찰을 17시간 동안 조사를 했지만 결국에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의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 거의 17시간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에서는 이 홍준표 지사가 워낙 수사를 잘하다 보니까 이걸 좀 밝히게 되면 홍준표 지사가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수사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얼마 전에 홍준표 지사님이 어제 집에서 나오면서 도지사로 갈 때 언론사를 향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언론의 사냥감이 돼서 오욕의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완구한테 가라라고 좀 호통을 치셨습니다. 예. 그걸 보면 지금 홍준표 지사님이 슬롯머신 사건 때도 그렇고 언론을 굉장히 잘 이용하신 분이거든요. 수사할 때.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처지가 언론이 수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완구 총리한테 가서 이제 이완구 총리 수사하게 언론이 가라라고 하시는데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직을 아예 물러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 집에 있는데 뭐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홍 지사님은 지금 수사도 계속하고 있고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 기자들을 만나면 호통도 치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기자들에게 나오는 것인데 조금 잘못 포인트를 짚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조사에서 당시 당대표 경선 때 1억 2천만 원, 이 출처가 불분명한 이 돈, 나 보좌관에게 입금됐던 이 돈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가 제대로 해명을 못했다라고 검찰은 밝혔는데 오늘 아침 홍 지사가 한 해명은 아내의 비자금이다. 이게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해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법조인이 볼 때.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맞죠. 사실은 부부 배우자가 받은 돈은 결국에는 본인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 자금 혹은 뇌물 같은 경우에도 자녀를 통하거나 배우자를 통한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이 받았다고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자금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보면은 아마도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무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저런 해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안용환 전 의원님. 나 성완종한테 돈 받은 거 아니야. 나 내 돈 9천만 원 갖고 선거 치렀어. 그리고 나머지는 후원금이다. 정당한 후원금이다. 1원도 받지 않았다. 그럼 검찰이 1억 2천만 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나 보좌관 통해서 입금했다는 것. 그거는 알고 봤더니 아내의 비자금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검찰이 뭐 1억 2천만 원처럼 묻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방금 배승희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준표 지사가 주로 소명한 기회였고 검찰은 사실 아주 깊숙한 질문을 하면 그 대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의 수사 정도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검찰이 질문을 굉장히 최소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1억 2천만 원의 경선 당에다 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의 출처가 문제됐다는 게 어제 KBS 단독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KBS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 홍 지사가 안에 비자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이제 대응 자료를 지금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과 홍 지사가 서로 지금 언론전을 하고 있어요. 홍 지사는 검찰에서 1억을 받았는지 묻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이건 배달 사고 가능성이 충분하다 했더니 검찰에서 즉시 기자들한테 물을 필요도 없었다. 홍 지사가 말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우리 예측 범위 내에 있었다는 식으로 지금 착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진실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 놓고 홍 지사가 굉장히 검찰 페이스에 말려드는 느낌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왜냐하면 1억 2천만 원을 검찰이 일부러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홍 지사가 이제 서둘러 부인 비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등등은 물론 비자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 지사가 계속 따라가는 듯한 선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윤승모 경남교 회장이 1억을 전달을 했는데 그 즈음에 계좌로 1억 2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 보좌관을 통해서 4번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홍준표 지사가 검찰에서 아무것도 안 물어보더라고 먼저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는 일부러 그랬다. 오히려 검찰이 연막 전술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홍준표 검사가 후배 검사를 잘 키운 것이죠. 아주 예. 수사기법상 뛰어난 것으로 하고 선배 검사가 말려드는 셈인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설명이 부인의 비자금이다. 그런데 사실 어떤 그 정치인의 부인이 집에서 그 남편 몰래 현금으로 들어갔으면 현금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자금이 나왔을 테니까 예. 현금으로 입금이 된 건데, 아니면은 이제 현금이 아니라면 계좌 추적이면 부인의 계좌로 들어왔으면 금방 나올 테니까 분명히 현금으로 입금이 된 예. 건데, 어떤 그 대한민국의 집에서 어떤 부인이 남편 몰래 1억 2천만 원의 비자금을 꽁꽁 숨겨서 가지고 있다가 예. 당대표 선거 때 쓰라 그러면서 그것도 본인이 아니고 직접 준 것이 아니고 예. 남편의 보좌관을 통해서 쓰라고 그 예. 보좌관한테 줬다는 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남은 페이스북 글에 보면 아직 아내에게 비자금이 1억 5천 더 남아있다. 이런 글도 있어요. 예, 지금 저희가 그 얘기인데요. 홍준표 지사는 지금 뭐 검찰만 적으로 돌려세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범한 셀러리맨 남편들을 다 적으로 돌려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부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홍준표 지사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1억 2천 플러스 1억 5천 무려 2억 7천이라고 하는 비자금을 만들 만큼 돈을 많이 벌어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뭐 페이스북 얘기 보니까 그렇더만요. 변호사 시절에 조금씩 갖다 준 거. 이 조금씩 갖다 준 돈을 모았는데 무려 2억 7천이나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있을 정도로 훌륭한 남편이 있는가 하면 예. 당신은 뭐냐, 뭐 겨우 200만 원, 뭐 300만 원 갖다 주면서 나보고 살림하라고 그러냐, 이런 불만에 직면하게 된 남편들이 홍 지사를 좀 좋아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 지사의 모든 변명은 검찰 수사팀 예측한 범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홍준표 지사의 이 상황 페이스는 완전히 지금 검찰이 주도하고 있고 끌고 가고 있어서 제가 볼 땐 궁여지책으로 부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갖고 나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 사실 아니냐. 금요일에 박용진 전 안타까워요. 대변인이 이 상황을 반전시킬 홍준표의 히든카드가 있을지 주목된다라고 말했는데 히든카드가 지금 부인 비자금이다라는 게 나온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지사가 뭐 이제 2억 몇 천만이 돼버렸죠. 부인의 비자금 2억 7천이 내용이. 됐죠. 그렇다면은 곧 SNS상에 오늘 하루 종일 희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각종 SNS상에서 뭐 희화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뭐 대응으로서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이 돼 버렸고요. 지금 저 돈이 사실 그렇다면 이제 뭐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가능하겠지만은 공직자 재산 신고도 지금 허위 신고가 돼버린 거고. 아 그러네요. 저 돈이 지난번 선거 때 만약에 신고 안 했다면 그것도 허위 신고가 돼버린 겁니다. 선거 때 예. 허위 사실 기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 물론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지만은 상당히 사법적, 법적인 후유증이 남는 그런 팩트들입니다. 네. 예, 홍준표 도지사와 검찰의 이 공방, 사실 공방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인물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함께 보시죠.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인물은요. 없습니다. 공백. 바로 다음 국무총리는 지금 2주째 맴맴 못 찾겠다 꾀꼬리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동아일보에 실렸는데 박윤진 대변인. 네. 그러고 보니 홍준표 도지사다 뭐 야당의 난이다 신경 쓸 게 많아서 모르고 있었는데 국무총리 공백이 벌써 2주째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7일 날 사표를 해서 수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까지 합치면 이제 무려 2주가 딱 되어버렸는데, 아니 왜 곧 바로 발표할 것처럼 했는데 왜 안 될까? 근데 실무선에서는 다 끝났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워낙 총리를 정호원 총리 후임을 찾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을 때 후보자는 검증할 만큼 검증했고 털을 만큼 털어서 쫙 준비가 되어 있는데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본인이 고사한다는 후문이 있고요. 예. 또 대통령으로서는 낙마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하도 많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뭐 빨리 선뜻 내놓지 못하고 계속 지금 카드를 치고 주물럭거리는 상황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후보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요, 대통령 좋아하시죠? 법조계. 예. 법조계 출신, 특히 검찰 출신 이명재나 이강국이 거론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정치인 발탁할 때는 조금은 이제 얌전하신 분들,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조용히 이렇게 총리를 수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황우여 부총리, 그리고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전 해수부 장관. 예, 이런 분들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호남 총리 김무성 대표가 한번 세게 추천하셨잖아요, 선거 때. 예. 그런데 지역 우선 고려는 뭐 안 하는 분위기라는 게 청와대 쪽 전언이라고 합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해야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명재 민정특보는 저희가 좀 인터뷰를 하려고
계속 접촉 중인데 지금 연락을 끊고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그렇다는 것은 연락이 안 되고 도저히 안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그 유명한 그 물망이 올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면 경제통으로 이제 강병균 전 재정정부 장관이나 한덕수 전 총리가 다시 지금 무역협회장이죠. 예. 다시 논의가 되고 있고 정치인 출신으로는 뭐 황우여 장관 얘기가 있는데 재미있는 측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박 대통령 우선 지역 안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 안배 생각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호남 총리다, 뭐 충청 총리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박 대통령 인물 사전에서는 뭐 아까 말한 그 탕평인사 이런 그 없고 또 하나는 절대로 친노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에 공직을 했던 사람을 써도 이명박 정부 때 공직을 맡은 사람은 절대로 안 씁니다. 노무현보다 MB가 더 싫다. 예, MB 배제, 예. 그다음에 지역 안배 배제 이것이 어떤 그러네요. 통일을 보는 어떤 예. 하나의 그 카드로 한 주목된 그런. 그거 다 배제하면 정호원 총리밖에 남은 사람은 없는데. 어쨌든 청와대에서 차기 총리로 누구를 내놓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나보시죠. 자, 다음 돌직구 신문은 단원고 교감 선생님의 죽음, 순직일까 아닐까? 순직 처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단원고 교감 선생님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때 당시 아이들을 구출하다가 정신을 잃었다가 교감 선생님도 구출이 됐는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아쉬움을 남겼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순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단원고 교감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이틀 뒤에 이제 목을 매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강 교감인데 그 부인의 가족들이 이것은 그 자살이 아니라 예.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순직이다, 처리를 해달라고 지금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 교감의 행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교감 선생님이 그 세월 결국 구조는 됐지만 그 배 안에서 20여 명의 사람들을 예. 구하거나 구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학여행에 이제 이번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갈등을 많이 하시다가 사라지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나타난 데 대해서 이 가족들이 이거를 순직을 처리해달라라고 신청을 한 건데 일단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을 담당한 인사혁신처는 순직은 아니다. 예. 극단적인 선택과 본인의 어떤 업무상 이런 것에 관련성을 찾을 수가 없다.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순직으로 처리해주기는 조금 애매하다. 다만 공무상 사망이다. 공무상 사망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데 가족들은 계속 순직 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21일 날 앞두고 있습니다. 예, 참 판결하기 힘든 판결인데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순직으로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또 그냥 죽음으로 처리하기도 애매한 구석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공무상 사망까지는 저도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현재는 순직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적어도 방법에 있어서 사고사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에 대해서 순직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앞뒤의 어떤 그런 것도 안 맞고 또 그 어떤 스스로 목매서 죽은 거를 갖다가 순직을 처리한다는 것 같이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선례가 좀 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교육당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사동 그 사람 세 번째 인물을 만나보시죠. 이종 격투기 선수가 취중에 기술을 과시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누구한테 건 겁니까? 배승기 변호사님. 이 기술을 엄하게 경찰한테 걸었네요. 경찰관한테? 네, 술을 먹고 약간 폭행이 있었는데 이 폭행을 말리려고 출동한 서모 경장이 이 이종 격투기 하시는 이모 씨한테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아는 동생 중에 내가 형사가 많다고 하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에 얼굴과 다리를 발로 밟았다고 합니다. 어이구야. 그리고 나서는 너무 힘쓰기가 이상하잖아요. 일단 경찰서로 데리고 갔겠죠. 그런데 지구대로 연예인의 이 씨가 수갑이 채워진 채로 직업이 뭐냐고 물으니까 사실은 내가 이종 격투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종 격투기 하시는 분이 사실 술을 마시면 술이 또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찰과 싸움을 하게 된 건데 이 서 경장은 다음날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가보니까 무릎 십자 인대 파열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암바라든지 이종 격투기 기술 제대로 들어가면
인대 늘어나고 이거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인공 근육으로 끊어진 십자 인대를 붙이는 수술까지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분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다고 하고요. 예. 지금 6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네요. 아니 박윤진 대변인, 이종격 투기 선수 이거 자기 아무리 기술 좋다고 해도 경찰관한테 10대인데 파열까지 쓰면 안 되죠.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아니라 공무집행 폭행 아닙니까? 치상 아닙니까? 치상이죠. 예. 사람 거의 입 넘어뜨려서 했다는 건데 이거 태권도나 이런 그 격투기에 그 일정한 고수가 되면 온몸이 살인 무기죠. 그렇죠. 특히나 이종격 투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상대를 제압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여러 기술들을 예. 섞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선수가 공권력을 향해서 이런 폭력을 휘둘린 것은 엄단에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술을 먹어서 힘이 세진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이게 판단을 판단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전에 주치폭력 엄벌하자는 얘기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더 엄벌해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살인 무기가 술을 먹고 예. 그것도 공권력을 향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엄단에 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법으로서. 좋습니다. 자, 이종 격투기 선수 그거 아무 때나 기술 발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준비해 있는데요. 오늘 경향신문에서 아주 재밌는 기획 기사를 실었는데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게 표준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신은 꼰대인가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 기성 세대에게 좀 눈을 찌푸리게 하는 만한 그런 행동들이 일컬어서 꼰대 같다 이런 표현을 쓰나 보죠. 2030 세대가 꼽은 꼰대들의 특징 1번. 자, 내가 했을 때, 내가 말이야 뭐뭐 했을 때, 내가 도지사 했을 때, 내가 의원 했을 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1번. 2번. 후배들이 내 말을 들을 때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한다. 3번. 젊을 땐 그런 고생도 해봐야지. 4번. 후배가 불평하면 그래도 말이야 옛날에 비하면 나아졌다 이런 말. 그리고 5번. 대화할 때 너 말도 맞아. 하지만 이란 전제를 다한다. 6번. 난 말이야 꼰대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시작한다. 7번. 요즘 젊은 애들은 말이야 뭐 이런 말을 자주 한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죠. 일단 묻지 말고 그냥 하라. 일 시키고 본다. 그리고 11번. 노래방 분위기는 젊은 애들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12번. 후배가 업무 시간에 쉬는 꼴은 못 보는데 야근하는 건 뭐 당연하지. 애사심이 있군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14번.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처음부터 쉽게 반말하고 15번 결정적입니다. 괜찮아 나는 꼰대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해놓고 솔직하게 말하면 기분이 상한다. 5개 이상이라면 위험군이고요. 9개 이상이라면 뒤에서 후배들이 꼰대라고 부르고 있다. 12개 이상이면 진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할 때다. 안용환 전 의원님 몇 개나 해당하십니까? 지금 제가 못 세어봤습니다. 예. 그렇게 많아요? 아니 15개 지금 제대로 지금 못 따라와 이러는데 저도 한 몇 개는 포함될 것 같아요. 예. 이 중에서 공감되는 거 혹시 있다면 내가 뭐 했을 때 기자 했을 때 아니 요즘 젊은 애들이란 표현은 저도 곧잘 씁니다. 사실. 그렇군요. 요즘 젊은 애들이란 표현은 저도 쓰고요. 그 다음에 노래방 분위기는 젊은 애 띄워야 한다. 제가 노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노래 잘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기득권층이나 노인들, 자기가 노인이 됐다고 느낄 때를 생각하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과거 얘기를 하면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해라. 미래 얘기를 하면 젊었다고 생각해라. 예. 근데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본인이 이제 자기의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해줄 때 하루하루가 젊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젊은 세대들한테만 얘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어른 세대 인정 안 하는 것도 분명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준비한 마지막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40년 넘게 봉제 공장 작업 조수 일을 했다. 지하 공간에서 계속 일하다가 3년 전 대상 소진에 걸려서 그만두셨다. 내가 만든 영화 말미에 어머니의 모습이 나온다. 여동생은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오래 일했다. 두 사람의 삶이 내 작업에 시각을 부여했다. 노동자와 서민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 한국인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 수상의 영예를 아는 이뭉순 작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첫 은사자상을 탔는데요. 어머니께서 봉제공당의 소위 시다, 작업 40년 인생했던 것이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어머니께 바칩니다. 어머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고 뭔가
한국인 최초로 은사자상을 받은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 월요일 아침에 기분 좋은 기사여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기사와 감동적인 기사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